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희망 직무를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런 네. 식으로 선택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좀 경험을 살려봤을 때,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업무가 조금 더 힘들다, 빡세다 싶었던 그게 있나요? 사실은 네. 둘 다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가 더 힘들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네. 개인금융 같은 경우에는 PB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많은 개인 자산 관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내가 만약에 대부계라고 해가지고 개인 대출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뭐 가령 예를 들면 집단대 같은 경우 뭐 진짜 많은 엄청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대출 서류만 한 시즌에 300개를 넘게 한 달 안에 네.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 또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거는 사실은 장단점이 각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내 캐리어 패스를 어떻게 쌓아갈지를 먼저 숙지를 해놓으시면은 그 일들이 오히려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쉬운 일은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다가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 1번 항목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2번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200바이트인데 희망 직무라는 게 이제 1번에서 썼던 희망 직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완벽합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다 이 희망 직무에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인데 2번에서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면 이 희망 직무는 어디 있냐? 1번에서 내가 희망 직무가 이거다라고 명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개인금융이면 개인금융, PB나 WM이면 PB나 WM, 아니면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이 분야에 있어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진짜 이 직무를 희망하는지 그 로열티까지도 드러나는 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금융에서 내가 일단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인금융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을 어필하는 시간이고요. 기업금융을 어필하겠다. 그럼 기업금융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아나운서님께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아나운서로서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역량이 가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가은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이 방송 업무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 네, 그게 좋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송을 하는 거고 진행자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행자가 많이 빛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출연자라든지 그들을 좀 빛낼 수 있는 조연의 역할? 약간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중심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애정이 중요하다. 한 분은 유재석형 MC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개 모두 저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사실 역량은 맞지만 여기에 쓸 수 있는 역량과 쓸 수 없는 역량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애정. 역량은 분명히 아니죠. 키울 수 있나, 네. 키울 수 없나, 노력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거. 600자 안에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해서 이거를 사랑하게 되는지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무슨 소설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어떤 책임감, 열정, 끈기, 도전 같은 인성적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들, 애정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 표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써라고 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런 인성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들, 책임감, 끈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과감히 스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역량이 맞고
기를 수 있는 것도 제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글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냐? 방금 국민 MC 유재석 같은 이렇게 상대방 조연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게 인지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내가 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통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항목을 작성을 할 때 내가 핵심 역량으로 고른 것이 노력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글을 읽으시면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책임감, 나 이거 이미 썼는데 분명히 보니까 노력했다고 썼는데 나 학생회장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학생회장을 해서 책임감이 길러진 건지 아니면 책임감이 있어서 학생회장을 한 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자처럼 써가지고 내가 발휘했던 경험을 쓰고 있을 그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꼭 점검해보세요. 그게 바로 동문서답이며 은행원이 가장 지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 채점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딱 보면 보이겠네요, 거의. 그렇죠. 이제 이게 글을 잘 읽는지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다 면접 가서 은행원들은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자기소개서부터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하는 것만큼 최악의 면접, 최악의 자기소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잘 쓴다?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점짜리 자기소개냐, 50점짜리 자기소개냐. 왜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글의 호불호는 갈릴 테니까요. 근데 무조건적인 불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불호냐? 네, 동문서답하는 거. 결국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무조건 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짚고 맞아요.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3번 항목을 봐볼게요. 3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나 그에 따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 현재 금융산업은 지각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 은행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1200바이트 역시 600자입니다. 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이거 좀 어쨌든 용어부터가 좀 벌써부터 어려운 건데 이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치면은 상대방과 미래를 꿈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함께 하는데 행복할까?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고민해서 괜찮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은행이나 취업이 다를까요? 사실은 내가 평생 일할 30년 이상을 근무할 조직이고 직업인데 미래가 불투명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지금 당장에 그냥 급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보여야지 나도 지금 현재 열정을 다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미래를 지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너가 정말 이 일 하고 싶은 거 맞니?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니?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리고 그 안에서의 너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거를 반증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로열티적인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 산업 망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써서 서류 합격할지도 몰라요. 근데 면접 가면 웃으면서 얘기하시겠죠. 망할 것 같은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면접도 망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향해야 되는 사실의 부분은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내 역할이나 일들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가 보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 은행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 부정적인 요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들, 내 미래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빅테크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행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은행들이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플랫폼 사업을 하던 혹은 그냥 검색 엔진만 하던 기관들이 내가 갑자기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산업 전방위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 은행도 갑자기 나도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금융사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야 라고 하면서 서로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지털과 IT의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IT와 금융의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IT 인프라만 강화하고 반대로 IT 회사들은 금융 인프라만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했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 되게 관심 있게 보셨다면은 어떤 책임이 없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많은 기회, 많은 어떻게 보면 능력, 하지만 적은 책임,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한테 뭐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해서 벌금 3조 원을 네. 부과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EU로부터 벌금 3조 정도, 27억 달러 정도 부과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에 관련해서 규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게 사실 전 세계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IT나 디지털 기업들이 계속해서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진출하면서 얘네들이랑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금융산업도 그러면 우리도 IT 기업처럼 쟤네들처럼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던 이 상황을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그런 빅블러 현상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까지만 해도 그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삼성하면 우리나라 초대형 굴지의 대규모 그룹인데 삼성은행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은산분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산업군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데 왜 그런 삼성은 안 되며 안 되는데 카카오는 되냐?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나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은행 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아니면 그 은행이 역할이 이제 더 이상 IT 기업 생활 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제3의 영역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돼야 되는 시점이 왔다,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작성할 때 굉장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내가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쓸 때 그 원인이라든지 분석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하게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빅테크 기업이 지금 현재 규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어발식 경영 확장에 따라서 피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은행 또한 지금 현재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그리고 IT 기업이 규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은행도 분명히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 과거의 근거들만 나열하지 마시고 생각 중심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써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용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핀테크, 테크핀, 뭐 여러 용어도 있고 막 하는데, 맞아요. 사실 뭐 이 공부가 뭐 기본적으로 다 돼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또 좀 조심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결국에는 그 정답이니까. 다만 이거를 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할 일이나 직무가 무엇인지는 꼭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지점에서 영업할 오프라인 행원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 하더니만 온라인화 될 것이다. 은행 지점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직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직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만 그냥 나열하거나 생각만, 진짜 그 온전한 생각만 나열하게 되면은 내가 은행원, 해당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이 우리은행의 지점에서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을 담당할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사람이 가질 만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맞는지는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뭐 금기시된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주셨지만 저희 같은 이제 방송 진행자들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거는 쓰면 아 뭐야 현실 맞지 않아 싶은 부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앞으로 규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규제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불가능. 규제 때문에 뭐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단어보다는 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해질 것이다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규제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IT 산업과 금융 산업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를 담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은행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IT가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본질적인 은행의 역할이나 고유 산업군이 더 중요해질까요? 은행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물어보는 핵심 의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는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은행의 미래가 결국에 내 미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현재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을 뽑는 가장 큰 이유가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업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점에서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과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3번 항목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장기간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을 서술하고 그 일을 시작한 계기와 그것을 통해 어떤 교훈과 결과를 얻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 장기간 동안 해야 하고 또 교훈도 얻어야 돼요. 어려운데요, 좀?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네. 이런 항목 딱 받으면 뭔가 열정해서 노력해서 결과 있네? 역량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2번 항목도 역량을 자랑하는 항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2번 항목과 4번 항목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이 교훈 파트에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장기간 열정을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었다 해가지고 역량이다, 전문성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게 전문성을 강조했다 치면은 내가 전문성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금융 전문성을 획득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나요? 전문성. 전문성이 과정이나 결과는 네. 나오지만 네. 이 전문성 그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교훈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뭔가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열정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애정, 책임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성적 역량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파트다라는 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을 잘해야 되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이 열정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실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교훈을 더 잘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냥 쉽게 가는 영역과 어렵게 가는 영역. 네. 네. 쉽게 가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큰 교훈은 얻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가는 영역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요, 열심히.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그렇지만 않고 나니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교훈이 있을 거고 결과도 좋을 겁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거, 주어진 거. 예를 들면 오늘 너 카드 100장 팔아. 그냥 카드 100장 팔아야지. 거기서 해서 100장만 팔면은 교훈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0장 팔아. 그래, 어차피 100장 팔라고 한 거 난 120장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하면서 목표를 더 높여가지고 더 열심히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결과물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훈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 결론은 과정 간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훈이 바뀌고 그 교훈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인성 역량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3번까지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4번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을 어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면접 전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2차 전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면접 전형, 1차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1차 면접이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듯이 AI 역량검사 면접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AI 역량검사가 끝나서 다음 면접인 실무 면접, 그 다음 면접인 임원 면접 이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AI 비대면 그 툴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도 공개가 됐나요? 이게 사실은 뭐 공고상에도 안 나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원서 클릭하시고 맨날 필수 항목 조회 동의 막 이런 거 체크하시고 이름 쓰시잖아요. 네. 동의서 쓰실 때 그냥 동의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마이다스사의 AI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네. 제3자 정보 동의한다. 결국에는 이게 마이다스 IT 쪽 마이다스 거의 AI 검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냥 여기 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다스 관련해 가지고 AI 영양 검사를 해봤다.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되짚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한다면 꼭 튜토리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좀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직 못 접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이 마이다스사의 그 기본적인 AI 영양 검사의 프로세스 자체가 크게 소통 영양 검사랑 성과 영양 검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정으로 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안면 등록을 해가지고 한 36개 정도의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안이 있고요. 자기소개나 기본 질문, 상황 대처, 심층 대화, 맞춤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역량을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성향 파악, 보상 선호 게임, 전략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과, 역량을 검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과 역량적인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온라인으로 보는 인적성 검사다. 네. 인적성 검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보면 뭐 네. 전략 게임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좀 유리한가요? 그런 거 해본 사람들 튜토리얼이라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들이 그쵸.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덜하거든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역량 검사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얘기를 네. 꼭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차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차 면접은 사실상 일반 기업의 1차 면접, 그러니까 실무직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고상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성 면접과 PT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갈 거고요. 만약에 하나만 한다라고 한다면 PT 면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사실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PT 면접을 보겠다는 보도 자료를 조금씩 내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PT 면접은 무조건 볼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 인성 면접을 같이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PT 면접만 갈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이트 PT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사고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준다고 했으니 뭔가 자료를 줄 것이고 그 자료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네. 대안이라든지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런 형식의 PT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차 면접도 포인트만 좀 짚어주세요. 3차 면접은 사실상 임원 면접이겠죠.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직업관 그리고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우리은행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갈 것까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함께 30년 이상을 우리은행과 갈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원 면접까지 갔다 라고 한다면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면접에 간다면 어떤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우리은행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어떻게 보면 탄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그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쌤, 우리 지원자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하자.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딱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슈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과 ESG 경영,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은 꼭 이제 우리은행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꼭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ESG라는
경제라든지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은행의 디지털에 관련된 이야기, 이 두 가지는 좀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면접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